기원전 6세기경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은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거대하고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대륙을 걸쳐 다스렸으며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뛰어났는데요. 기원전 530년 키루스 대왕의 죽음 이후 제국을 다스리게 된 캄비세스 2세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야심찬 통치자였고, 그는 제국을 더 넓히기 위하여 이집트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캄비세스 2세는 강력한 위세를 등에 업고 왕 중의 왕이라 불리며 주변국으로 그 명성을 뻗쳐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대 이집트의 신 아문을 숭배하던 암몬 성전이 캄비세스 2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국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왕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기원전 524년 캄비세스 2세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로 결정하였죠.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출정시킨 캄비세스 2세는 군대에게 암몬을 침략한 뒤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아문의 신탁을 불태워 파괴하라 명령합니다. 테베에서 출발한 5만 명의 군대는 암몬에 도착하는 대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암몬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5만 명의 대군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아케메네스인들이 모래를 건너 그들 사이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남쪽에서 강하고 치명적인 모래바람이 일어나 거대한 기둥을 몰고 왔다. 소용돌이 치는 모래가 군대를 덮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훗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역사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는데요. 5만 명이 넘는 대군이 사막을 횡단하던 중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후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고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들의 왕이자 바람의 신이라고도 불렸던 아문의 노요물사, 정말 모래폭풍 속에 묻혀버리고 만 걸까요?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 이야기는 몇 줄의 역사 기록으로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숱한 의혹과 가설을 낳았고 결국에는 전설이 되어 현재까지 명명을 이어오고 있죠.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그들이 결국 사막을 횡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정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사업인데요. 충분한 양의 물과 식량을 준비해야 하고 수십 일에 달하는 원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죠. 학자들은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의 사막을 얕잡아 보아 식량이나 물 등을 필요치보다 제한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끝내 사막을 건너지 못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캄비세스 2세의 이집트 침공 당시 아키메네스 제국의 군대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묘했던 것은 이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전부 다 사라져버린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이었는데요. 몇백 혹은 몇천 명도 아닌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어느 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습을 감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뒤이어 살펴본 가설은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역사에 적힌 것은 헤로도토스가 직접 보고 남긴 기록이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라 여겼는데요. 1932년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 전설에 흥미가 생긴 헝가리의 귀족 라슬로 알마시 백작은 모래폭풍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알마시 백작은 각종 사막을 탐험하고 횡단한 이력이 있는 준 전문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질학자 톰 브라운, 영국 고위장교 5대 웬게이트와 함께 탐험대를 꾸렸죠. 1933년 1월 그들은 이집트 서부 사막 일대를 수색하며 군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탐험대는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해내지 못하였는데요.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첫 조사는 그렇게 다소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1983년 미국의 작가인 게리 샤페즈는 이 전설을 실질적인 역사로 끌고 오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탐험 계획을 세워보기로 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학 연구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와 함께 이집트 당국의 후원을 받아 대규모 탐험대를 결성하였는데요. 게리는 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래 폭풍 속에 파묻힌 것이라면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이 탐험은 각국에 소개되며 더욱 이목이 집중되었고 25만 달러의 거금이 후원되었으며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100평방킬로미터를 수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탐험에는 사진작가와 영화 제작자도 동행하였고 낙타와 경비행기, 침투 레이더까지 투입되었죠. 그렇게 탐험대는 이집트, 리비아 국경을 따라 이동하며 앞선 1차 탐사에서 살펴보지 못한 복잡한 모래 언덕을 수색하였습니다. 탐험대는 이 과정에서 무려 500개에 달하는 새로운 고분들을 발견하였는데요. 고분은 이미 약탈을 당했는지 유물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뼈 조각들만 남아있었죠.
대대적인 탐사치고는 소박한 수확이었지만 탐사대는 큰 기대를 걸고서 뼈조각에 대한 열발광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뼈조각의 연대가 캄비세스 2세 때보다 무려 1000년을 앞선다는 것이 드러나며 2차 탐험 또한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죠. 이쯤 되자 학계의 정설은 사실 이것은 그저 전설일 뿐 실제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로도토스의 언급과 고문원상 기록된 짧은 이야기 외에는 그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해 군대가 사라진 것을 아케메네스 제국 내에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가 될 역사를 적게 남긴 것이 원인이라 지목하기도 하였죠. 만약 5만 명의 대군이 이집트에서 모종의 이유로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당시 캄비세스 2세의 통치와 아케메네스 제국의 명성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줄 발견은 없었고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 전설은 말 그대로 전설로 남는 듯하였죠. 그러던 2009년 이탈리아의 쌍둥이 고고학자 형제인 안젤로 카스티글로니와 알프레도 카스티글로니가 캄비세스 군대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카스티글로니 형제는 1989년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던 이집트 전설 속의 고대 도시 베레니케 판크리소스를 실제로 발견해내며 유명세를 얻게 된 이들이었는데요. 1996년 철운석을 조사하기 위해 이집트의 사막을 찾았던 그들은 탐사 과정 중 모래 속에 묻혀있는 여러 구의 인간 유해를 발견합니다. 이후 그들은 철운석은 뒤로 하고서 옛 군대의 흔적을 쫓는 데 몰두하였는데요. 13년 동안 5번의 사막 탐험을 진행한 카스티글로니 형제는 더 놀라운 것도 발견해냈죠. 모래 속에서 35m 길이에 5m의 높이를 가진 거대한 바위를 찾아낸 것입니다. 바위가 사막의 바람에 의해 부드럽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들은 이 바위를 보자마자 캄비세스의 군대가 모래폭풍을 피해 임시 피난처로 삼았던 곳일 거라고 직감하였죠. 탐사대의 일원이었던 이집트의 지질학자 알리 바라캇은 바위 아래에 금속 탐지기를 가동하였고 고대 전쟁의 유물로 보이는 청동 단검과 여러 개의 화살촉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캄비세스 2세 때의 무기와 특징이 유사한 듯 보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은팔찌와 귀걸이까지 발견한 그들은 고대 보석 전문가인 안드레아 카그네티의 감정을 통해서 장신구가 기원전 5에서 6세기경 만들어진 아키메네스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전설로 그치는 것 같던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가 실질적인 역사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카스티글로니 형제는 이것이야말로 헤로도토스가 보고한 고대 전설의 최초 증거라며 학계에 내용을 발표하였죠. 하지만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인 자이 하와스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카스티글로니 형제의 발견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는 근거가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고고학 발굴을 이루어냈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토리노 대학의 파울로 갈로 박사가 이끄는 조사단에 의해 2002년부터 발굴이 되어오던 곳이다. 물론 갈로 박사의 조사단은 그곳에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의 흔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형제는 SCA로부터 이집트 발굴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믿을 수 없다. 2500년의 세월을 끝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가 싶던 전설은 자이 하와스의 반박으로 인해 다시 역사가 아닌 이야기로서 정립되는 듯 했습니다. 카스티글로니 형제 또한 자신들의 발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2015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올라프 케이퍼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는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는 신화가 아닌 실제했던 역사라고 말하며 그들의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시간을 거슬러 2005년 올라프는 뉴욕 대학교, 살렌토 대학교와 협력하여 이집트의 아메이다 인근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 다클라 오아시스 주변의 고대 사원 유적에서 의미심장한 돌 블럭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돌에는 옛 이집트의 반군 지도자 페투바스티스 3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 즉 아케메네스 제국 때에 이곳에 이집트의 요새가 있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잃어버린 군대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이야기되는 곳이 축복받은 섬이었다는 건데요. 사막에서 말하는 축복받은 섬이란 오아시스를 일컫는 말이었죠. 올라프는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을 맞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발굴과 조사를 이어갔고 하나의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캄비세스의 5만 대군은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며 모래 폭풍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다클라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서 페투바스티스 3세 매복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던 고된 여정에 지쳐있던 캄비세스 군대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페투바스티스의 군대와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5만 명 전멸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하게 됩니다. 페투바스티스 3세는 이 같은 전투를 반복하며 이집트 또한 재정복하였고 훗날 수도인 멤피스에서 파라오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죠. 캄비세스 군대의 전멸은 아케메네스 제국 내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캄비세스 2세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다리우스 1세는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숨기고 싶어 했고 자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75년 후 헤로도토스가 저서에 인용하면서 그들의 싸움은 처참한 역사에서 기이한 전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과연 올라프의 주장대로 캄비세스의 군대는 페투바스티스 3세와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모래 속에 파묻히게 된 걸까요? 캄비세스의 잃어버린 군대는 전설과 역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500년 전 그날 사막을 건너던 5만 명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 위치한 도시 자우엣 엘 아리안. 역사적인 묘지들로 둘러싸인 이 도시에는 두 개의 피라미드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아라고 불리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도 더 전에 건설된 피라미드인데요. 특이한 것은 피라미드가 완성된 형태가 아닌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잔해 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피라미드가 완성된 후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완성조차 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죠. 자우엔 엘 아리안에 존재하는 나머지 하나의 피라미드는 이보다 더한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카 피라미드 혹은 비에리스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미완성 피라미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바카 피라미드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 설명은 1842년 이집트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칼 리차드 렙시우스 박사에 의해 서술되었습니다. 렙시우스는 이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직접 조사하고 그가 수립한 렙시우스 피라미드 리스트에 13번째로 그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미완성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기자에 위치한 웅대한 대피라미드들에 비해서 큰 인지도를 얻지 못했죠. 60여 년 뒤인 1904년 바카 피라미드는 이집트 유물관리국 소속이었던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알레산드로 바르산티에 의해 더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가스통 마스페로는 그 역사적인 발굴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는데요. 가스통은 숱한 피라미드들을 봐왔음에도 이 미완성 피라미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훗날 이렇게 기록하였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행한 과업의 광대함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걸어 내려갈수록 명백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느낀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웅장한 크기와 높이, 절개와 이음새의 완벽함, 독보적이면서 대담한 디자인,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독특한 앙상블을 구성한다. 그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이다. 이곳만큼 강력하게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의 힘과 숙달이 표현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바카 피라미드의 흥미로운 점은 지상으로 층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거대하다, 웅장하다 같은 수식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라미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하 구조로부터 기인하는데요. 양쪽 기단의 길이가 약 200m에 달하는 바카 피라미드는 그에 걸맞는 넓은 규모의 지하 시설을 갖추었는데 안반을 손수 깎아 만든 거대한 구덩이는 흡사 절벽을 연상케 할 정도였죠. 학자들은 이것이 만약 완공되었다면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프왕 대피라미드보다도 더 높았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넓은 지하 구조에서 묘지나 의식 용도의 영안실, 석관, 제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미완성이기에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마치 이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건설된 듯 애초에 배제된 것처럼 보였죠. 남아있던 것들 중 피라미드의 용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정체불명의 타원형 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화강한 블록으로 뒤덮인 방에서 발견된 이 통은 3.1m의 길이와 2.2m의 너비, 1.5m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칫 평범해 보이는 이 통이 의심스러운 점은 이집트에 위치한 수십 개의 피라미드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기 학자들은 이것이 욕조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타원형의 뚜껑이 함께 발견되며 이것이 무언가를 밀봉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석관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유해가 함께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 이집트의 석관 형태와 너무도 다른 구조에 이 역시 확신하지 못했죠. 기이한 것은 이것을 조사했던 알렉산드로 바르산티가 통 내부에서 기원 불명의 검은색 물질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은 보관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분실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르산티가 통 안에서 발견하고 채취하였다는 물질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학자들은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건설을 명한 파라오를 찾아보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중심부에 커다란 석회암 블록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인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제4왕조 때 건설된 것으로 유추되었는데요. 발굴된 비문 중에 황금 왕관의 군주 네브라는 고대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것이 사망조 때의 왕인 네부카의 황금 이름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죠. 하지만 네부카를 무덤의 주인으로 유추하기에는 건설 시기도 맞지 않았고 근거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다른 후보들을 추려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 것은 제4왕조 때 아주 짧은 기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 비에리스, 즉 바카이죠. 비에리스는 바카의 그리스식 이름 변형으로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카의 이름은 카라는 기호와 순양을 뜻하는 상형 문자가 같이 쓰이는 방식으로 표기되었는데요.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비문 중 최소 6개에서 바카를 지칭하는 듯한 카 기호가 관찰된 것이죠.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가 왕위에 올랐으나 너무 이르게 사망하는 바람에 무덤이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았는데요. 바카 왕자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에 더해 고대 그리스 연대기에 등장하는 바카의 헬레니즘식 이름으로 인해 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이죠. 그럼에도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피라미드에 바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무덤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카 피라미드의 구조가 이집트 최북단에 위치한 아부 라와시의 구조와 아주 유사했던 것인데요. 북쪽을 향한 입구와 직사각형 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사로 위에서 바라볼 때 T자형의 배열을 갖는 양식까지 비슷했죠. 잃어버린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아부 라와시는 겉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이나 한때는 이집트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맨카울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했던 무덤이었습니다. 아부 라와시는 쿠푸왕의 뒤를 이어 파라오가 된 제데프레의 피라미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데프레 또한 바카와 같은 제4왕조 때의 파라오이죠. 아부 라와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지만 상부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조사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아부 라와시 인근에 제1왕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장 유적지들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최초의 파라오라고 불리는 5100여 년 전의 아하, 초기 왕조 시대를 이끌며 이집트 왕국의 번영을 불러온 파라오 덴 이름이 적힌 비문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죠. 때문에 아부 라와시의 무너진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초기 이집트와 그들이 이룩한 설명되지 않은 문명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부 라와시와 바카 피라미드가 동일한 왕조의 유사한 구조로 건설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는 미완성으로 남아버리며 그 열쇠 또한 모래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바르산티는 1910년대까지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모든 발굴은 중단되어 버리고 마는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1917년 바르산티가 사망하면서 발굴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고 말죠. 이후 잊혀져가던 유적은 1955년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파라오의 땅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영화팀은 피라미드의 건설신 촬영을 위해 방치되던 발굴지를 정리하고 쌓인 모래와 잔해들을 치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제거되기도 했죠. 영화는 크게 흥행하였고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작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바카 피라미드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깊은 구덩이는 지역의 쓰레기장으로 오용되었으며 1964년 들어서는 일대가 군사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발굴마저 금지되어 버렸는데요.
현재는 피라미드 주변이 전부 군용 방갈로로 재건설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죠. 높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 기록의 부재로 인해 역사적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한 비운의 피라미드 바카. 결국 이 신비로운 기념물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0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흐는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특이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머나먼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의 침식 흔적이었는데요. 사막은 모래와 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니 그러한 풍화가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조사를 이어간 쇼흐 박사는 이것이 사막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침식 흔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핑크스에 남아있던 짙은 풍화는 모래 혹은 바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것은 오로지 물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남을 수 있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아랍어로 공포의 아버지를 뜻하는 이집트의 대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문장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의 현신이기도 한 스핑크스는 무려 4,5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스핑크스의 역사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1만 년경, 지금으로부터는 약 12,000년 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충격적인 가설 때문이었죠. 학계의 정설대로면 스핑크스는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제4왕조 4대 파라오인 카프레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본따 건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기존 학설에 반박하는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로버트 쇼우 박사가 주장한 물에 의해 침식된 스핑크스였죠. 쇼우 박사는 이집트의 모든 건축물들 중 유일하게 스핑크스에만 물에 의한 침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전제를 세워보았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쯤 사하라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시기였죠. The body of the Sphinx and therefore the original statue had to go back to pre-Sahara times, the end of the last ice age, circa 10,000 BC. I am convinced that it is a ruin from pre-dynastic Egypt. 스핑크스가 위치해 있는 이집트 기자의 고원은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습니다. 물은커녕 침식을 발생시킬 정도의 비나 눈이 올 리도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에 남아있는 대규모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근거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대가 기원전 1만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기원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1만 년경 사하라는 초목이 무성한 온난하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MIT의 데이비드 맥키 교수팀의 해저 침전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사하라는 2만 년을 주기로 건조한 기후와 수변한 기후를 반복하였죠. 기원전 1만 년경의 사하라 내륙에는 4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거대 호수 메가차드가 존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2006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원전 5000년까지 수분을 유지하던 사하라는 이후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에 나일강 유역으로 인구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집트 선왕조 시기와도 일치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추측만으로 스핑크스의 연대를 알려진 것보다 5000년 더 앞당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명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의 근거들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죠. 스핑크스는 현대에 들어 완전히 발굴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형태로 발견되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근대뿐만이 아닌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8대 파라오 투트모세 4세는 모래에 파묻힌 스핑크스를 꺼내주고 왕위에 올랐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은 스핑크스의 양발 사이에 놓인 꿈의 비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 왕의 아들 투트모세 4세는 스핑크스의 머리그늘 아래에서 쉬던 중 잠에 빠졌다. 그는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아들 투트모세야, 너는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 내가 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눈이 비추는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이 모래 속에서 꺼내다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꿈에서 깬 투트모세 4세는 그 즉시 인부들을 불러 모래 속에 묻혀있는 스핑크스를 파냈고 그렇게 파라오에 즉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스핑크스는 모래 속에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죠. 그 이유는 스핑크스가 건설된 곳의 지대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래바람에 의하여 계속해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러한 지형적 특이성을 토대로 학자들은 사막에 스핑크스를 건설하려 했다면 끊임없이 들이차는 모래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건설될 당시의 사하라는 모래가 없는 환경이지는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는 모래가 쌓일 리 없던 기원전 1만 년경의 푸르른 사하라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걸까요? 카프레 왕이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왕과 너무 다르다라며 그것이 카프레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스핑크스는 카프레 왕과는 달리 아주 두드러지는 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미국의 인류학자 프랭크 도밍고는 1993년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통해 둘의 얼굴을 비교 분석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스핑크스의 얼굴 묘사와 카프레 왕 조각상의 얼굴 묘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였죠. 이에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왕 이전에 존재하던 파라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지질 조사를 통해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촉발시킨 로버트 쇼후는 한층 더 과감한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쇼후 박사는 스핑크스의 두텁고 거대한 몸체에 비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의 머리가 후대에 걸쳐 재가공되었으며 최초 건설 시에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죠. 이집트 고왕국 이전 선왕조 시대의 유물과 벽화에서는 사자의 모습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뉘어 각기 발전하였는데요. 그중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이자 태양신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것이 바로 사자였기 때문이죠. 통일왕조가 등장하기 전인 이집트 선왕조 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선왕조 시절의 사자 숭배 사상이 그보다 더욱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으로부터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인즉 사자 숭배와 그에 따른 스핑크스의 건설이 기원전 1만 년경 사하라에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의 기원이 되는 초고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쇼 박사는 추가로 스핑크스가 일반적인 사자가 아닌 메히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메히트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암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요.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이집트 최초의 왕조인 제1왕조 시절의 파라오 제르의 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메히트에 대한 묘사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자이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헤미우누의 동상 발판에서도 발견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히트는 목에 3개의 고리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쇼후 박사는 메히트가 목에 차고 있는 이 고리가 스핑크스의 목에 남아있는 원형의 빗살 무늬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메히트라는 단어가 비 또는 홍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쇼후 박사는 묘하게 맞물리는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스핑크스가 원래는 사자의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후대의 파라오들이 이를 끊임없이 재가공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공사도 하면서 결국 지금의 모습처럼 머리만 과도하게 작아진 것이라 하였죠. 후대의 파라오가 스핑크스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은 고대 이집트 비석인 인벤토리 스텔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50년 이시스 신전에서 발견된 이 비석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비석에는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고 알려진 카프레 왕의 선대왕인 쿠프 왕이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보수했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쿠프는 스핑크스 옆에 세워져 있는 이시스의 피라미드를 찾았다. 쿠프는 부서진 스핑크스를 보수했다. 이를 해석하면 카프레 왕의 아버지였던 쿠프 왕 또한 스핑크스를 건설한 것이 아닌 존재하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 스핑크스는 오래된 듯 부서져 있어 보수까지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존 학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인해 인벤토리 스텔라는 실제 역사적 유물임에도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신빙성 높은 추측들에 더한 학계의 정설과는 상반되는 역사 기록들은 초고대 스핑크스라는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별자리 또한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점성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동시대의 국가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천문학 지식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했으며 기자의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론은 학계 내 오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쿠프왕 대피라미드에는 전체 창이라고 불리는 외부로 통하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전체 창은 기원전 2600년에서 2400년경에 오리온 자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별들은 조금씩 이동했지만 우리는 발달한 과학기술로 과거에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죠. 놀랍게도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자 자리는 예로부터 황제의 별자리라고 불리며 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분석 결과 기원전 1900년경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위치의 정동쪽에서는 일출 직전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사자 자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하죠.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춘분날은 고대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춘분점은 황도 12궁 중 사자 자리에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점성술에 아주 해박했다. 그들은 건축물 속에 천문학의 비밀들을 빠짐없이 숨겨놓았다. 태양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사자, 일출 직전에 하늘에 떠올랐던 사자 자리, 그것을 바라보는 스핑크스까지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이 키워드들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1만년경부터 존재하였다는 전제를 두면 전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죠. 스핑크스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플라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플라톤의 조상이었던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전해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 코노피스였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의 신전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가설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죠.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던 미국의 작가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저서인 아틀란티스 대용수 이전의 세계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건축물들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 설명되지 않은 높은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은 조력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 숨은 조력자가 다름 아닌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라는 충격적인 주장인 것이죠. 놀랍게도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라고 기록한 기원전 9600년과 초고대 문명설에 의한 스핑크스 건축 연도는 상당히 비슷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불리는 리첸 스트럭처 또한 사하라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불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특징이 아틀란티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비슷해 논란이 되었죠. 플라톤이 저서에 언급한 두 개의 땅과 세 개의 물이 흐르는 곳,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산, 남쪽에 흐르는 물길 등 지형적 특이점들이 전부 일치하며 127 스타디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크기 묘사마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 스타디아를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대략 185m, 127 스타디아면 23.49km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사하라의 눈 직경은 정확히 23.5km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기원전 1만년경 지구의 많은 땅이 바다에 잠겼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에 해당 지형이 실제로 바닷속으로 잠긴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은 가라앉아버린 나라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했고 그렇게 초기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틀란티스의 선진 문명이 대거 유입되며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이 동시대의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장에 따르면 스핑크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건축물이며 아틀란티스와 이집트를 연결짓는 상징적인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지하에 아틀란티스의 잊혀진 흔적들이 묻혀있는 기록의 전당이 존재한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한데요. 이집트인들은 거성 밑에 문서 보관용 지하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은 대용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보존되어 전해졌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스핑크스의 발밑에 정체불명의 지하 공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1987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요시무라 사쿠지의 지휘하에 수행된 전자기 음파 조사에서 스핑크스 아래에 길쭉한 터널과 석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991년 지진학자인 토마스 도베키의 단층 촬영 및 지진 반사 조사 결과 앞발 밑에도 사각형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스핑크스 뒤쪽에서 지하로 통하는 터널을 발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집트 고대유물 관리청 장관인 자이 하와스는 스핑크스 지하의 빈 공간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공동이며 뒤쪽의 통로는 도굴꾼들이 파담한 흔적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발굴과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관리청은 고대 유물의 문화적 보존에 더해 스핑크스 아래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지하 탐사를 전면 금지하였는데요. 2008년 스핑크스 아래에 지하수를 빼내는 작업이 한 번 진행된 뒤로 현재까지도 스핑크스 발밑의 터널과 방에 대한 세부 조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세간에서는 이집트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 아틀란티스에 의해 비롯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집트 정부 측의 은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에 얽힌 밝혀지지 않은 역사들과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일까요? 이집트에는 대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전까지 나라를 오랜 기간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정체불명의 신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제19왕조 때의 유물 토리노 파피루스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고대 파라오들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초의 왕조 이전에도 무려 18,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과 영웅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졌다고 적혀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제5왕조 때 만들어진 팔레르모 석판에도 최초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다는 120명의 불가사의한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토리노 파피루스와 팔레르모 석판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러한 초고대 이집트 문명을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로 여겼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신화가 아닌 아득한 시간 속에 잊혀져 버린 스핑크스의 진짜 주인들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제리 캐논은 이집트 고대 미술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집트의 옛 벽화 속에 등장하는 사자들이 모두 두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호신으로 묘사되고는 했는데 두 마리가 등을 지고 앉아서 수호하는 모습이 오랜 전통이자 규율로 통하는 듯 보였죠. 이에 캐논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봅니다. 사자가 항상 두 마리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 두 번째 스핑크스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 아케르는 지평선 혹은 수평선을 신격화한 것으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관할하던 신이었습니다. 아케르는 이집트의 옛 문명 중에서도 특히 역사가 오래된 신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 이전의 존재로서 숭배받았다고 하는데요. 무한하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신 아케르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두 마리의 사자로 표현되고는 했죠. 이들은 각각 어제와 내일을 뜻하는 세프와 두아오로 아케르를 상징함과 동시에 지하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이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세프와 두아오가 보호해준다고 믿었는데요. 때문에 아케르는 무한함과 끝없음을 상징하는 신이자 지하세계와 태양을 모두 관장하는 가히 최고신에 버금가는 위엄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죠. 그들을 상징하는 벽화와 유물은 이집트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케르에 대한 숭배는 곧 사자에 대한 신성화로 이어졌는데요. 두 마리의 사자가 수호신으로 그려지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죠.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이자 창조의 신인 아툼은 그의 아들 슈와 딸 테푸누트를 탄생시키고 그들을 각각 숫사자와 암사자로 만들어서 우주의 양쪽 끝에 두었다. 실제로 이집트의 벽화나 그림에서는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푸누트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만큼 두 마리의 사자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로서는 완전할 수 없는 상징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사자의 형상을 한 스핑크스 또한 두 마리로 그려진 것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기자 고원에 위치한 대스핑크스 그 양발 사이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꿈의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투트모스 4세가 세운 것으로 스핑크스에 대한 숭배와 경애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석의 상단에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에게 제물과 술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죠. 이 역시 아케르 신이나 여타 사자 상징들과 비슷하게 서로 등을 돌리고 평행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 내부에서 발견되는 암두아트에서도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찾아볼 수 있죠. 암두아트는 4, 5세기를 여행하는 파라오의 모험과 역경을 시간별로 나타낸 일종의 장례 문헌입니다. 그중 투트모스 3세의 무덤에 남아있는 암두아트에는 오시리스를 주축으로 동서 양쪽을 수호하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이처럼 표현된 것은 기존의 쌍둥이 사자 상징과 다르며 두 사자라는 요소가 신화를 넘어 실자였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죠. 이집트의 사막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특정 둔덕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스핑크스는 사막 어딘가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둔덕 아래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연구가이자 저술가인 보발은 두 번째 스핑크스가 이집트 어딘가 물리적으로 건설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며 그러한 둔덕들의 상당수는 이집트 정부 측에 발굴 비허가나
군사지역 분류 등으로 인해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학교에서는 이러한 표현과 묘사가 말 그대로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예술학적인 측면에서 그려진 것이라 해석하였는데요.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쌍둥이 사자 상징들 중 어째서 스핑크스만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학계 내에서도 두 번째 스핑크스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예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대칭적이며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이죠. 2007년 이집트 학자인 바삼 엘 샤마는 기자 고은에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존재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로마인, 무슬림들도 두 번째 스핑크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기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랜 흔적은 이집트 고은의 모래 속에 덮여버리고 말았죠. 바삼은 두 번째 스핑크스가 지금의 스핑크스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으며 이원성에 기반을 둔 고대 이집트의 신앙대로 두 마리의 사자가 피라미드를 수호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 근거로 한 장의 사진을 같이 공개하였죠. 해당 이미지는 1994년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엔데버 우주왕복선으로 지표면을 촬영한 스캔본의 일부로 펄스 형태의 자잘한 디지털 입자들을 지상으로 쏘아 그것을 다시 수많은 점과 그림으로 재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 모래 속에 다양하고 특징적인 구조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스핑크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핑크스의 바로 옆 당 아래에서도 특이한 흔적이 관찰되었죠. 나사는 특이점이 있는 지형에 노란색으로 체킹을 해두었는데 해당 부분 역시 마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삼은 이것이 지표면 아래에 두 번째 스핑크스의 잔해가 아직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말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연구한 역사학자 제리 캐논은 이것이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묻힌 것이라 덧붙였죠. 반면 지금도 두 번째 스핑크스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 또한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레다 압델 할림 박사는 스핑크스와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미완성 돌 조각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는데요. 얼핏 보면 의미 없는 잔해처럼 보이는 이것은 특정 각도에서 바라볼 시 스핑크스와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 스핑크스가 아닐까 하고요. 고대에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은 걸까요? 아니면 완성되었던 것이 심하게 손상된 것일까요? 지금은 굳어져 버린 모래 아래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죠. 해당 미완성 조각상은 71.5m의 길이, 약 20m의 최대 높이와 15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핑크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수치인데요. 스핑크스는 73.5m의 길이, 20m의 최대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죠. 할림 박사는 이것이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카프레 왕 때 만들어졌을 거라 주장하며 한 가지의 근거를 더 들었습니다. 스핑크스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해당 두 번째 스핑크스는 서쪽을 향한 모습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받았던 아케르의 두 사자 세프와 두아오로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잃어버린 두 번째 스핑크스일까요? 두 번째 스핑크스에 대한 가설들은 현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도 머나먼 과거 언젠가 존재했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말대로 번개를 맞고 부서졌을 수도, 어쩌면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사막의 모래 속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죠. 이집트 사막의 광활한 모래 속은 아직 30%도 채 탐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엄한 두 번째 스핑크스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최근인 2025년 3월 16일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아르테미데 컨벤션 센터 약 900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제목은 기자, 피라미드와 시간의 문. 강단에선 피사대학교 소속 교수 코라도 말랑가는 마이크를 들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서두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지하에서 3만 8천 년 전에 초고대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3년 전인 2022년 피사 대학의 코라도 말랑가 교수를 필두로 영국의 스트레스 클라이드 공과대학교의 전자 레이더 분야 전문가 필리포 비온디, 나폴리 페데리코 2세 연구대학 출신의 고대 문명 연구가 아르만도 메이는 카프레 프로젝트라는 합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해 심화로 피라미드 내부와 지하를 살펴보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을 탐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카프레 피라미드를 선정하였죠.
저희는 카프레 피라미드가 추정치 이상으로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래 위에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아주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아 버릴 테니까요.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침습적 탐사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침습적 탐사란 사물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고 조사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유적지 조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고고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비침습적 탐사 방식들이 생겨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지표면에 레이저를 투과함으로써 지형을 정밀 스캔하는 라이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18년에는 라이다를 통해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정글 속에 묻혀있는 6만 개 이상의 마야 유적 구조물을 발견해내는 대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죠. 카프레 프로젝트 때 사용된 탐사 방법은 SAR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파로 지표면 및 지하 구조를 관측하는 레이더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고정밀 SAR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카펠라 스페이스와 엄브라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관측 서비스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죠. 지상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마이크로파는 지정된 좌표에 따라 이집트 기자 고원에 위치한 카프레 피라미드 위로 쏟아졌습니다. 스캔은 피라미드 외벽과 내부 그리고 지하의 안반층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채집된 데이터를 수십, 수백 개를 시각화하여 컴퓨터 내에서 재구성하였죠. 각도와 방향이 저마다 다른 여러 장의 평면 이미지들은 수년에 걸쳐 서로 겹치고 겹쳐지며 3차원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의 진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라미드와 그 지하에 대한 자료는 육안으로도 분간이 될 정도로 점차 모습을 띄어갔는데요. 한참 연구를 진행하던 비욘디 박사는 시각화된 자료들을 3D 모델로 변환하던 중 무언가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되죠. 정렬된 패턴들의 반사 신호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암석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이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밝혀지기 시작한 것들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12m 지름을 가진 나선형 구조의 원통 기둥 8개가 카프레 피라미드 지하로 2100피트, 무려 650m나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한 변의 길이가 80m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사각형 방 2개까지 확인된 것인데요. 해당 사각 구조물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기둥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인공물의 형태였죠. 연구진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원통은 그 길이만 해도 카프레 피라미드 높이의 5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점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카프레 피라미드 외 기자 고원에 위치한 나머지 2 피라미드, 맨카오레 피라미드와 쿠푸앙 대피라미드의 지하에도 이와 비슷한 지하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 것인데요. 즉 피라미드가 솟아있는 그 땅 아래 650m 부근에는 광대한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연구팀은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지하 세계 아멘트의 전당을 말이죠. 이곳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것입니다. 연구진은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서 이 지하 도시가 무려 2km의 길이를 가졌으며 현재 SAR을 통해 포착된 지형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유추한 지하 도시의 정체는 바로 죽은 자의 땅,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헌인 사자에서에 등장하는 오시리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4, 5세계 아멘티의 전당이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진짜 4, 5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4, 5세계라는 개념을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물질적으로 구현해 놓았다는 가설이었죠. 발표가 끝난 컨퍼런스 장내는 곧장 혼란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해당 뉴스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각종 외신에도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집트가 또다시 써내려갔다라는 말들로 떠들썩했죠. 카프레 피라미드가 축조된 시기는 고왕국 제4왕조 시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입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하를 650m나 수직으로 파내려 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이미 불가능한 일인데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단한 흙과 바위들을 굴착하였으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구멍을 뚫었고 무슨 수로 그 끝에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 둘 수 있었는지 그 누구도 가설은커녕 감히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죠. 심지어 그것이 카프레 피라미드를 넘어서 기자의 새 피라미드를 잇는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였다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상식과 역사마저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말랑가의 연구팀은 해당 지하 도시의 연대가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적이고 충격적인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초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열기가 극에 달할 때쯤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들의 주장은 엄청난 과장일 뿐입니다. 과학적, 고고학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죠. 덴버 대학교의 레이더 전문가 로렌스 코니어스 박사는 말랑가 교수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며 그것이 흥미 위주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니어스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지하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통로나 방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650m짜리 기둥 8개가 땅속에 박혀있고 그러한 지하시설이 기자 고원 밑에 2km 규모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억측이라 말하였는데요. 또한 SAR 기술 역시 피라미드와 같은 고밀도 구조물을 투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죠. 이집트 고대 유물관리청 장관을 역임했던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유물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카프레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없었다고 못 박았는데요. 즉 말랑가 교수팀이 정말 조사를 진행했던 거라면 이집트 정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피라미드를 스캔했다는 이야기였죠. 역사학계에서도 이들의 연구 논문이 신뢰성 있는 학술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주장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진행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반박하는 이들은 말랑가 교수의 연구팀이 그저 유명세와 금전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비판했는데요. 카프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3명의 연구진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죠. 현재로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어떤 쪽으로도 이야기는 결론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주장이라면 이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던 이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전 세계를 상대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또한 유명세와 금전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 이들은 발표 이후 오히려 명예가 급격히 실추되었을 뿐 그에 따른 유명세와 돈은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발표가 일종의 사전 예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무언가 더욱 거대한 뉴스가 곧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아닐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기자고원 지하에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이집트 합동연구팀이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 이러한 변칙성 공간들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관련한 연구 내용은 2024년 5월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러하죠. 1. 지표 아래에서 10m 이상의 길이를 가진 L자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됨. 일정한 모양으로 잘려있으며 후대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 2. 더 깊은 지하에서는 강한 전기 저항을 가진 구조물들이 추가로 감지됨. 이 구조물 역시 10m 이상의 규모. 레이더가 닿지 못한 더 깊은 영역에도 이러한 구조물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 3. 인공물 의심 돌 블록들은 고대의 무덤으로 통하는 특정한 입구일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대형일 수 있음. 끝으로 이 구조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시설일 가능성은 높으나 직접 발굴 전까지는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함. 하나 더 흥미로운 점은 고대부터 숱하게 피라미드 지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50년경 직접 이집트를 방문해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쿠프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 언덕 밑에 지하 방들을 만들고 나일강에서 수로를 끌어와 땅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하였다. 또한 고대 로마의 기록 중에는 아래와 같은 문헌 구절도 남아있다고 하죠. 이집트인들은 거성 밑에 옛 문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이는 기록의 전당이라고도 불리우며 각종 고문원 속에 등장하였습니다. 고대 및 중세의 탐험가들은 이것이 스핑크스 지하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지만 현재까지 스핑크스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라곤 모래와 암석, 물뿐이었는데요. 어쩌면 그 기록의 전당은 스핑크스 밑이 아닌 피라미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고대 유물인 투린왕 리스트와 팔레르모 석판에는 최초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 태초에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수백 명의 불가사의한 파라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카, 카유, 티우, 테쉬, 네헵, 와즈너, 메크 등 짧은 이름 말고는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버린 존재들인데요. 이들은 수만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왕위를 이어온 옛 신과 영웅들이라고 묘사되죠. 어쩌면 이들은 피라미드 지하에 잠든 비밀을 알고 있는 혹은 그것을 만들어낸 옛 존재들이 아닐까요? 아득한 역사를 품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